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먼저 주간 주요 이슈를 분석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일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첫 준비기일을 열고 국회가 대통령 탄핵 사유로 제시한 9가지 헌법 법률 위반 행위를 5가지 쟁점으로 압축해 신속 심리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한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향해 대통령이 직접 구체적인 행적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에 소환된 지 46일 만에 최순실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 참석해 각종 의혹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를 수사하던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의혹에 대해서도 전화를 한 건 인정했지만 해경과 검찰 간 대치 상황 파악만 했다며 압력 행사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전 청와대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는 세월호 당일 대통령 관저 옆 의무동이 아닌 직원들을 진료하는 의무실에 있었다고 말을 바꿔 청문회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은 오는 27일 탈당해 신당 창당을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신당 명칭은 가칭 개혁보수 신당으로 정하고 내년 1월 20일쯤 창당대회를 열고 원내대표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이 분당하면 1995년 이후 21년 만에 4당 체제가 돼 정치권 전반의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여파로 국내에서 사육 중인 알을 낳을 수 있는 닭 5마리 중 1마리 이상이 도살 처분돼 달걀 대란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달걀 품귀 현상의 물량 자체를 구하지 못해서 관련 업계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살 처분된 가금류는 2천만 마리를 넘었고 신고 건수 역시 모두 99건으로 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이승준입니다. 지난주에도 연합뉴스TV에서는 국내외 각 분야의 다양한 뉴스를 신속하게 전했는데요. 오늘은 라이브 투데이 뉴스 현장 1314를 살펴본 이정훈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투데이에 대한 모니터 내용부터 만나보시죠.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에 대한 보도를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 이후 여야 정치권의 반응 등에 대해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지난 12월 12일 연합뉴스TV 라이브 투데이 라이브 이슈에서는 탄핵 정국에서의 국정협의와 운영 방식을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여야 모두 탄핵 이후 국정 운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합의하였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의 당 지도부 당내 역학관계 등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친박계 의원들은 친박을 중심으로 한 혁신과 통합보수연합이라는 모임을 준비하고 있고 비박 의원들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는 현 당 지도부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당 내 주류와 비주류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통령 업무와 국무총리 업무 조정을 진행하면서 대행체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3일 라이브 투데이 라이브 이슈에서는 새누리당의 주류와 비주류 사이의 내용으로 여야 간 합의한 여야정 협의체 출범에도 차질을 주는 모습이라고 지적하면서 친박계 50여 명이 모임을 출범하면서 사실상 공식적인 두 집 살림에 들어간 형국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정진석 원내대표가 전날 사퇴를 선언하면서 여야 간 대화 채널이 사실상 없어지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그 배경에 여러 가지 설명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현 유일호 경제부총리 유임 흐름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야당에서도 적절한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12월 14일 연합뉴스TV 라이브 투데이 라이브 이슈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조특위 청문회 내용을 전하였습니다. 1차, 2차 국정농단 국조특위가 탄핵 결정을 앞두고 주로 정치적 이슈에 집중되었다면 3차, 4차 국정조사는 헌재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통령의 국정수행 과정에서의 위법성에 대해 보다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3차 국정조사는 청와대 의료진을 주요 증인으로 신청하고 청와대 비선 진료 의혹,
특정 의료기관의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제시되고 있는 여러 의혹 등에 대해 증언해줄 핵심 증인들이 출석할지의 여부와 해당 의혹들에 대한 증인들의 상반된 입장들이 어떻게 규명될 것인지 등이 관심을 가지고 주목할 대목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 15일 라이브 이슈에서는 3차 청문회에서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의 미용시술 의혹에 대한 증인들의 진술 내용을 설명하고 4차 청문회에서 이화여대 사태 등 교육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한 증언에 대한 예상을 전하였습니다. 김영재 원장 등 청와대 의료진들은 대통령 얼굴의 표명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세월호 7시간 동안 성형시술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고 전하면서 이번 청문회에서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김영재 원장 등이 부한 손님으로 청와대를 비공식적으로 방문해 진료한 점을 밝혀내고 비윤리적인 비선 의료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정했습니다. 지난 16일 라이브 투데이 라이브 이슈에서는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서 다루어졌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정윤혜 씨는 예상된 것처럼 불참했지만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대법원장 사찰과 부총리급의 청탁 의혹 등 폭탄 발언을 터뜨리면서 새로운 쟁점들이 제기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석수 전 감찰관이 이번 K스포츠대단이 전두환 정부의 1회 재단과 유사하다는 증언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정유라 씨 특혜 입학과 부적절한 학사 관리에 대해 이대 관계자들이 집중 질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언론은 최순실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 이러한 보도들은 국민들의 관심이나 중요도에 비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TV도 이러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 수 있도록 다양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가 다룬 여러 국정조사 관련 보도는 국정조사에서 나왔던 증언이나 쟁점들을 나일식으로 제시하는 것에 그치면서 수많은 쟁점들이나 사안들이 현 시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조사 청문회의 성과가 여전히 제한적인 이유를 알고 싶어합니다. 제시된 의혹들에 대해 직접적 연관이 있는 증인들이 불참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혹은 많은 질문들이 청와대 비선 진료 의혹에 집중되고 있는데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쟁점들이 사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면서도 명확한 분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요즘 모든 미디어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기사나 정보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주목할 만한 것인지, 현재 나온 정보들이나 새로운 사실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알려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맥락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취재 내용을 설명한 기자들은 해당 사안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일목요연하게 전달하기보다는 단순히 제기된 사안들을 맥락 없이 나열하는 것에 그치면서 산만하게 보도가 이루어진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사안들이 보도하기 복잡하다고 생각된다면 시각적 도구나 자료를 같이 사용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라이브 투데이를 살펴본 이정훈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했는데요. 뉴스 현장 1314는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만나보시죠. 지난 12월 16일 연합뉴스TV 뉴스 현장 1사에서는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의 친박계 후보인 정우택 의원이 당선되었다고 전하면서 새누리당의 새로운 지도부의 출연이 전국 운영에 미칠 정치적 의미를 분석 제시하였습니다. 최근 주류와 비주류의 관계가 심각한 갈등 상태로 접어드는 가운데 친박계 후보가 원내대표 경선에서 승리한 것은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적 공주에 몰렸던 친박계 의원들의 단결의 결과라고 분석하면서 향후 전국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친박계로서는 매우 의미 있는 승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비주류 입장에서는 이번 패배로 탈당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명확하게 탈당 의사를 밝힌 현역 의원이 거의 없고 정치적 동력이 부족한 점에서는 금방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제시했습니다. 또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임기를 마치고 내년에 귀국하게 되면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문재인, 안철수 전 대표뿐만 아니라 손학규, 정운찬 전 총리도 차기 대선 후보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주요 대선 후보들이
개헌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필요성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후 심각한 갈등 관계를 보이던 새누리당의 주류와 비주류 사이의 갈등 관계는 단순한 당내 역학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이 아니라 향후 전국 운영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점에서 이번 원내대표 선출을 둘러싼 여러 이슈들을 다룬 것은 의미 있는 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차기 대선에 뛰어든 후보들에 대한 정치공학적 접근도 이 시점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당 내 정치적 행위들을 단순하게 정치공학적으로만 다루는 것은 전반적인 사안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주체들이 대표하는 가치들을 이해하고 정책 행위들이 이를 반영하는 행위라는 것을 국민들이나 시청자들에게 이해시킨 노력들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12월 14일 연합뉴스 TV 뉴스 연장 13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의 경제 방향과 한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특히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확실시되는 현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 즉 한국은행의 대책에 대한 예상이나 고려할 만한 사항에 대해서 차분하게 보도하였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한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예상하면서 금리 인상으로 예상되는 내수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을 대비할 필요성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서민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도 적절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세제 감면이나 규제 완화에 대한 공감대의 필요성도 주장하였습니다. 최근 국내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새로운 정치적 변화나 지속적 금리 인상 등과 같이 급변하는 세계 경제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현실적으로 제한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한국의 경제적 상황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기라고 인식하는 많은 국민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이나 대책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정책과 한국의 대응 방안에 대한 보도를 한 것은 상당히 시기적절하고 유익한 보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현실화된 가능성이 높은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논의들이 상당히 개괄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수치나 객관적인 자료들이 추가적으로 제시되었다면 시청자들이 관련된 문제나 이슈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국의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하게 연관시킨 점이나 국내 대응 방안으로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제시한 점은 관련된 대응 방안 중 제한적인 관점만을 소개한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 보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 방송하는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TV 리포트 순서입니다. 오늘은 성공 다큐 정상의 서다를 살펴본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과 박지연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성공 다큐 정상의 서다를 시청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네, 성공 다큐 정상의 서다는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30분에 방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창의와 혁신을 통해 오늘날 정상의 자리에 우뚝 선 기업들의 성공 신화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지난 12월 18일 방영한 성공 다큐 정상의 서다는 안흥찐빵에 대해 다뤘습니다. 겨울철 간식거리들이 생각나는 요즘이라 더욱 흥미로운 주제였는데요. 나그네들의 요깃거리였던 찐빵이 어떻게 브랜드 가치까지 가질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 시작과 함께 모락모락 김이 나는 찐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먹음직스러운 찐빵을 보니 군침이 돌며 방송 내용에 대한 궁금증도 커졌습니다. 안흥찐빵의 유래는 생각보다 굉장히 사소했는데요. 옛날 강릉과 서울을 오가던 나그네들이 중간 지점으로 쉬던 곳이 안흥이었고 그들이 요깃거리로 삼았던 것이 찐빵이었습니다. 바로 막걸리와 밀가루를 반죽해 가마솥에 쪄낸 찐빵이었다. 경제개발 이후에도 화물차 기사들과 등산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그 인기는 커졌습니다.
안흥-찐빵을 전국적으로 유명한 간식거리로 만든 데에는 심순여 씨의 노고가 컸습니다. 누구나 굶주리던 시절 꽃다운 19살의 시집을 가 생계를 위해 보따리 장사를 했는데요. 누구보다 착실히 일한 덕에 10년 만에 자신의 가게를 가질 수 있었고 지금의 면사무소 앞 안흥-찐빵이 탄생했습니다. 심순여 씨는 남다른 신념을 가지고 찐빵을 만들었는데요. 국산 팥을 4시간 이상 끓여 온돌에서 1차 발효와 2차 숙성을 거치며 정성 가득한 찐빵을 만듭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모든 찐빵 제작 과정 속에 사람의 온기가 거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점이었는데요. 안흥 여인들의 손맛이 담겨 비로소 쫄깃하고 달지 않아 물리지 않는 팥소가 지금의 안흥 찐빵을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순여 씨의 가게를 시작으로 지역적으로 찐빵이 특산물이 돼 찐빵 마을이 만들어져 여인들이 일하느라 부녀회가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됐다고 합니다. 이런 노고를 인정받아 심순여 씨는 신지식인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그녀의 노력으로 안흥의 찐빵 매출이 2009년에는 150억 원을 넘기고 고용 창출도 엄청났으며 팥소비를 통한 농가 수익도 내니 지역 경제 활성화의 1등 공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안흥에도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늘어가는 찐빵 수요 때문에 기계 도입을 주장하는 상인들과 전통을 고집하는 상인들 사이의 마찰로 인해 안흥 찐빵 한마당 큰 잔치가 몇 년 동안이나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기계 도입을 주장하는 상인들은 수요를 감당하고 인건비 절약을 위해 기계가 꼭 필요하다고 했지만 수제 방식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것은 안흥 찐빵이 아니라는 주장이 대다수였습니다. 여기서 김인기 안흥 손찐빵 협의회장의 말에 공감이 갔는데요. 마을명을 쓰면서 특산품을 만들 때는 어떤 사명감이 있어야 하며 소비자와의 약속도 지켜야 한다는 말이 굉장히 신념 있어 보여 시청자들의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위기 때문에 2012년에는 최대 판매량의 70% 이상이 감소하는 일이 일어났지만 브랜드 가치의 재도약을 위해 안흥은 지역적으로 심기일전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안흥 찐빵 한마당 큰 잔치가 재개됐으며 그들은 어머니의 손맛을 이어나가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모니터 내용 함께 잘 봤는데요. 이번에 시청하면서 어떤 점이 눈에 띄었습니까? 네, 저는 우리에게 일상적인 간식인 찐빵 안에 중요한 신념이 있었다는 것을 방송을 보고 알 수 있었는데요. 기계화에도 기계보다는 손맛을 중요시하며 과정마다 정성을 담아야 한다는 신념이 오늘날의 안흥 찐빵을 만들 수 있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의 어려움과 위기가 와도 묵묵히 버텼기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공 다큐 정상의 서다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지난 11월 17일 국회 통과로 5차 청문회까지 진행됐습니다.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 또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맹탕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주요 성과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노출됐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제5차까지 진행된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와 관련해 우리 언론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최선규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5차까지 진행됐습니다. 이번 청문회에 대해서 우리 언론 어떻게 보도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국회는 지난 6일 1차 청문회를 시작한 이래 22일까지 5차에 걸쳐서 청문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9대 재벌 총수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1차 청문회에 대해서 언론은 총수들이 모두 미르와 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에 대해서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을 했고, 특히 지류가 집중되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의 합병에 지원을 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면 했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총수들이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4차 청문회에는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전 춘천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해서 사찰을 했다고 폭로를 했고,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실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 그리고 안정범 수석을 내사하기 시작하자 청와대가 특별감찰관실을 해체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종편이나 뉴스 채널에서는 15일자 뉴스에서 이 사실을 자세히 보도했지만 KBS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증언을 보도하지 않았고, MBC는 최순실의 통화 녹취록 그리고 정윤회의 뇌물수수 의혹,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증언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KBS는 매번 핵심 증인들이 빠진 데다 위원들의 묻지마식 추궁과 증인들의 모르쇠 답변이 오가면서 청문회가 당초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을 했고, MBC는 이번 청문회는 숨은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멀었고 의원들은 호통치기에 급급하다면서 의원들의 태도를 주로 지적했습니다.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했던 5차 청문회에 대해서도 KBS는 지루한 공방에 늦어진 질문, 힘 빠진 우병우 청문회라면서 청문회가 결정적인 한 방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JTBC는 국조특위의 간사인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과 최순실 씨 변호사인 이경재 변호사, 그리고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 그리고 우병우 가족회사인 주식회사 정강의 전무 이모 씨가 서로 아는 관계라면서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국조특위에서는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 현장 조사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번 청문회 주요 성과와 또 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언론의 보도 태도 짚어주시죠. 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오후에 현장 조사를 위해서 청와대를 찾았으나 대통령 경호실의 협조 거부로 성과 없이 발길을 돌린 바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청와대의 사법부 사찰 의혹이라든지 특별감찰관실 해체 등의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특조위원 대부분은 이미 밝혀진 의혹을 다시 꺼내거나 아니면 본질과 동떨어진 질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반복되는 똑같은 질문과 또 뜬금없는 윽박지르기에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고, 출석한 증인들은 하나같이 모른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하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회 청문회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가 기밀을 이유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게끔 청문회 실효성을 높이자는 주장입니다.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문제들을 뜯어 고쳐서 내실 있는 청문회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논란이 됐던 것이 새누리당 이완영, 이만희 의원 등이 태블릿 PC 관련 출석 증인과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이 언론에서 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보도를 했고 혹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네, 새누리당 국조특위위원과 출석 증인이 사전 모의 의혹을 했다는 것이 처음 제기된 것은 지난 17일 월간중앙의 보도입니다. 월간중앙에 따르면 4차 청문회가 열리기 이틀 전인 13일에 고영태 씨를 인터뷰했는데, 여기서 고 씨는 청문회에서 새누리당의 한 의원이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에게 태블릿 PC 관련 질문을 할 것이고, 박 전 과장이 고영태 씨가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는 것을 봤다고 증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5일 4차 청문회에서 새누리당의 이만희 의원과 이완영 의원 그리고 박헌영 전 과장은 고영태 씨가 말하는 대로 질의응답을 주고받아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KBS는 19일 저녁 뉴스에서 한 건의 보도를 통해서 태블릿 PC와 관련해 야권은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도록 사전에 최순실 씨 전 측근들과 입을 맞췄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퇴를 요구했다고 하면서 이완영 의원은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을 만난 적은 있지만 위증을 모의한 적은 없다면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고영태 증인을 두 차례 걸쳐서 만났는데 그러면 박 의원도 위증 모의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완영 의원의 반박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KBS는 위증 모의 의혹에 대해서 자세한 내막을 보도하지는 않고 이를 여야 공방의 사건으로 처리를 한 것입니다. 네. 태블릿 PC를 최초 입수해서 보도했던 JTBC는 위증 모의 의혹에 대해서 6건을 할애하면서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먼저 최순실 씨 그리고 그 측근들이 위증 공모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일부 친박계 의원들이 일제히 태블릿 PC 흔들기에 나선 모양새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요. 이완영 의원이 위증 공모를 부인하기는 했지만 실제 청문회 과정은 보면 상당한 그 의심이 든다면서 태블릿 PC가 고 씨의 것인데 JTBC가 이를 훔친 것으로 모으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이완영 의원이 15일 청문회 당일에 청문회 특위위원들과 식사를 했는데 여기에 참석한 한 특위위원이 이완영 의원이 박 과장이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 거라고 하는 바람에 삼천포로 빠졌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면서 이완영 의원이 태블릿 PC와 관련된 위증을 사전 모의한 의혹이 있다고 자세히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번 청문회는 증인들의 불출석과 모르쇠 그리고 청문회 의원들의 자질 논란 등으로 인해 진실 규명의 한계를 지적하는 언론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있을 대통령 탄핵 결정과 연계된 이번 청문회에 대해서 우리 언론의 바람직한 보도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월요일은 26일에 서울구치소를 방문해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증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들이 현장에서 이 청문회에 참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참석을 하더라도 국조특위위원들이 이 증인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실에 근거한 질문을 해서 제대로 된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면 성과 없이 끝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국정조사 청문회는 공개가 원칙이며 TV나 인터넷 등으로 생중계가 될 수 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들의 발언이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만큼 만만치 않은 정치적,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 청문회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증인들의 추가 증언이라든지 진술 혹은 새로운 의혹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검찰 조사나 특별 검사, 수사와는 별도로 국회의 국정조사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국정조사가 바람직한 결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국조특위위원들이 철저한 사전조사와 그리고 사실에 근거한 증인에 대한 질문이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론도 청문회 무용론이라든지 청문회의 비판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추가 증언이나 진술, 새로운 의혹을 보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관련 보도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국민들이 외치는 재벌도 공포입니다. 동의합니까? 국민들의 여론을 아주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4월 16일 날 당일 대통령은 의료 진료를 하지 않았다. 맞습니까? 저는 그 청와대 관저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합니다. 와이러스. 오늘 연풍문을 통해서 반드시 청와대 경내에 들어갈 겁니다. 최순실은 언제 하셨어요?
최순실 현재도 모릅니다. 대통령이 성형시술, 필라시술, 리프트실 시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